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선무작가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의 강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선무작가 개인전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저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선무작가는 탈북 작가로 북한에서 미술대학을 다녔지만 서울에서 또 홍익대학을 들어가서 다시 미술대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선무작가의 작업을 또 서로 많이 다르게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처럼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술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는지 또 그런 걸 이제 이전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는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어, 네, 코로나로 때문에 송철 선생님 직접 모시지를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줌이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그리고 이런 디지털 매체가 편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이렇게 신청하시고, 또 이제 제 시간에 접속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또 다른 장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지금 계신 분들께는 아까도 한번 안내를 드렸겠지만 이 강연은 모두 녹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얼굴이 녹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네, 카메라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그 질의를 선생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진행 수월하게 이제 선생님 강연을 잘 수월하게 듣기 위해서는 일단 마이크는 다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음소거를 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진행은 저희 선무작가 전시를 기획하시고 또 이 강연을 준비하신 유재현 기획자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재현 작가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독일 뮌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시기획자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송별 선생님 온라인 강연에 모셨는데요. 이번 주제가 통일의 맥락 속에서 본 세계화된 미학과 그 진정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송별 선생님 이번에 저희 강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으로 한국에 모시고 싶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많이 와주신 분들이랑 같이 온라인 강연에 상당히 의미 있게 전달될 것 같고요. 이번 강연에는 그 작년 2019년에 저희가 뮌헨에서 선무작가 그 우리를 보라라는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도일 선생님과 그 오슬로에 계신 이제 그 박노자 선생님 두 분을 모셔서 저희 강연회를 하게 됐고, 그때 이 예술은 정치의 아류가 아니라 정치를 뛰어넘는 어떤 하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이쪽 한국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온라인 강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송도일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송도일 선생님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송도일 선생님께서는 송도일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송도일 선생님은 1944년 일본 도쿄에서 출생을 하셨고 1967년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를 졸업하신 이후에 독일 유학을 떠나셔서
1972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하버마스 교수님의 지도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82년 민스터 대학에서 사회학 분야 교수 자격증을 받으셨고요. 각 대학의 강의를 많이 하시다 2009년 10월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독일에 계시다가 지금 포르투갈로 포르투갈의 알가브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셔서 그쪽에서 이제 계속 집필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송도일 선생님께 제가 마이크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강연회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이렇게 삼는 것은 뭐 제목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됐지만 어느 정도 암시됐지만은 통일의 맥락, 어떻게 보면 또 분단의 맥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세계화된 미학 또는 지구화된 미학. 나는 세계화보다는 지구화라는 개념을 더 글로벌이라는 개념을 더 쓰는데, 세계화보다는 지구화된 미학. 세 번째는 그 예술의 진정성. 보통은 예술은 자율성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우토노미, kunst. 그런데 이 왜 진정성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특히 우리 통일과 분단과 또 세계화라는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도 이제 50년 넘게 지금 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 유학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욕심이죠. 나도 뭐 칸트나 니체처럼 그 독일 사람 그 철학을 아주 멋들어지게 정말 세계화된 언어로서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꿈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스스로 던진 질문이 너가 칸트나 헤겔처럼 그 언어를 그대로 구사하면서 그 철학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너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 많이 하고 또 반성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날 특히 세계화된 이 경향 속에서, 지구화된 경향 속에서 경제, 정치, 심지어 모든 문화, 특히 문화산업에 있어서는 실제 국경이 별 의미가 없고 과거 역사나 전통이 별로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도 미안합니다. 이제 전화 오는 공간이 지역적인 공간이라는 별 의미가 없고 지역이 이미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세계에 산다고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요즘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런 점이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도생이라 할까요? 각 나라마다, 심지어는 각 지방마다 자체 내 어떤 방역 조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다른 국가와 갈등도 있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서 지역적인 것의 의미 또는 역사, 전통, 땅, 이런 것이 던지는 의미가 그렇게 잊혀질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우리의 전통, 우리의 역사 속에 세계를 담는다, 이런 뜻으로 철학, 우리말에서는 이제 동도서기, 동양의 정신과 서양 기술을 접목시키면은 아주 정말 멋들어진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사실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이제 중체서용, 중국이 몸통이고 서양 기술을 거기에 씌우면 나름대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일본 사람들도 옛날 명치슌 이후에 소위 화혼양제라 해서 일본의 영혼과 서양의 재능, 기술을 결합시키면 된다. 이런 상당히 절충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게 되죠. 특히 지구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위 지구화의 덕목으로서 이야기되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라. 이런 주로 경제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그 경영 전략의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또 요즘에 또 자주 인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문화사, 문화 예술 이 분야에도 일면 굉장히 지구화된 이런 측면이 보이죠. 실제 영화 산업이 그렇고 가령 오늘 음악도 그렇죠. 소위 여러 다양한 테크닉, 심지어 최근에 방탄소년단과 BTS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한국적인 건고 어디까지가 지구적인데 이런 생각이 힘들 정도로 한국적이라는 개념이 우리말 등장하지만은 젊은 청년들이 그 노래 부르고 댄스하는 춤추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국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릴 때는 나도 한번 그런 생각되어 화가가 되고 싶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음악이나 미술, 뭐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우리 집에도 남북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2004년 8월 달에 하루 고향 제주도에 갔을 때 강엽의 화가가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요. 판화를. 그래서 받았을 때 첫 인상이 독일의 게테 골비치의 판화 같은 인상도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상파 화가였던 오지호 선생님 개인 집안적으로도 잘 아는데 그분이 또 있었고 해서 우리 한국 남한에서 나름대로 음악이나 또는 미술까지 포함해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모습이 어떤 거는 대개는 관심 있게 봤는데 내가 평양을 방문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령 만수대 창작소나 또 이렇게 뭐 이러저런 미술관도 가보면서 남과 북이 어떤 미적 체험들을 달리 했는가 또는 같은 것이 있는가 동질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남북은 70년대 분단 상황에서 미적 체험이나 감각 자체가 완전히 이질적이 되었는가 실제 그런 요소도 가끔 느끼게 되죠. 가령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북의 음악 예술이랄지 미술 또는 다른 분야까지 보면서 그것은 이제 역시 너무 폐쇄적이고 또 소위 세계성을 갖지 못한 보편성을 갖지 못한 그런 거고 또 예술이 순전히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반적으로 들리는데 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집에도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북에 대해서 그린 화가들의 그림 중에는 중국에서도 어떤 남쪽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그런 조선화풍의 또 풍경화도 있고 산수화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도자기랄지 또는 수혜 작품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전통이 정말 완전히 사라지고 순전히 예술이 정치 도구로만 되어 있는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실제 그 선무 작가의 그림을 내가 보면서도 물론 선전화나 선동화가 사회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르인데, 그 작가가 이제 북을 떠나서 남긴 작품 또는 하고 있는 작품 중에는 분명히 어떤 거리가, 그런 예술가의 거리도 있고 또 풍자와 또 아이러니도 묘하게 숨어있는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북에 대한 그런 인상이 사실적인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고, 또 전통이 완전히 소실된 것도 아니라 조선화라는 또는 주체 미학이라 할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사회주의를 조선적인 우리 민족적인 형식을 담아내 그 안에 담자는 이런 주체 미학이 나름대로 있는 점이 들어있고, 내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역시 건축 분야인데, 지금 뭐 평양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그 다양한 색깔의 그 건축이 인물들이 들어섰는데, 처음에 갔을 때 받은 인상은, 제일 인상 깊었던 건물이 그 인민대학습당이라는 건물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로는 조선적인 그 양식을, 전통적인 그 기와 또 기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은, 실제 보면은 그게 목조가 아니라 콘크리트로서 기둥을 만들고, 창문도 창문이지만 실은 그 통풍, 아니 에어컨 때문에 그 밖에서는 창문처럼 보이는 창문이 아닌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 그 이후에 그 포스트 모던 건축, 탈현대 건축들, 요즘에는 조금 그렇게 악tuel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보면서 그런 양식들이 실제 그 건축 양식에서도 지역의 언어, 지역의 건축 언어, 건축의 미를 살려보려 하는 것이 비교적 일찍 시작됐는데, 중국은 그 후에 80년대, 90년대 들어서서 호텔이나 또는 뭐 이런 역사, 청사들을 그런 식으로도 중국적인 색깔을 가진 건축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추세에 먼저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그 어떤 미적 감각을 전통 속에다 담아내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분단히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단순히 그 전통이냐 현대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가끔 들었던 그 이북의 초대서 중에 이제 장순 초대서가 있는데, 그게 북에서는 제일 먼저, 전후에 제일 먼저 찐 초대서예요. 그 초대서는 호지명 베트남 국가주석, 그 다음에 주울레 총리도 묵었다. 그 당시에 집이 다 폭격에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건물이 완전히 러시아의 그 건물 같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독도 지바고에 나오는 그 집 안에 베란다가 있고 이런 양식인데, 기둥도 크고 묵직하게 지은 건물인데, 그 후에 이제 중소의 이념 분쟁 속에서 이제 소련과의 크루초프 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일부 일꾼들이 그놈의 그 건물 뭐 소련식, 러시아식 양식인데 그거 다 때려 부시자고 했는데, 그걸 이제 상부에서 그것도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남겨놨어요. 사정물로서, 역사물로서. 그런 것처럼 역사와 전통이 항상 그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삶과 흐름 속에서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살아남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새로운 형식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남쪽도 마찬가지, 요즘에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 신경들 많이 쓰고, 그런데 그것을 아마 예술적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작품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선세대죠. 그분들은 일제를 경험하고 심지어
이응로 화백 같은 분들은 조선 말기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1907년생인가 그러니까 한일 합방 이전에 식민화 이전에 태어나신 분. 또 윤희상 선생님은 합방 이후에 유년기를 보내서 쭉 식민지 생활을 했고 경험을 했고 그 후에 또 민족 분단이 생기고 해방과 더불어 민족 분단이 생기고 또 그 사이의 이념적인 갈등 속에서 특히 예술 분야의 첨예한 갈등을 몸소 경험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다시 세계로 해서 미술의 중심인 파리로 이응로 화백은 거기서 일생을 거의 후에 보냈고 윤 선생님은 역시 음악의 본산지라고 볼 수 있는 독일에 정착하셨죠. 그래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 두 분 다 특이한 부분은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다가 하문 교육도 또 그 유교 교양 여러 그 고전들을 배웠고 또 서예 서도 이런 그 전통적인 그 예술 양식이라 할까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그 친밀한 속에서 자랐고 그 후에 이제 일본이라는 눈을 통해서 서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 두 분 다 일본 유학을 잠깐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서양의 그 어떤 모습들이 일본이라는 필터, 여과를 통해서 서양의 문명, 문화, 현대, 예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들은 직접 물론 교육받을 때 그런 영향 속에서 자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 시대 그 영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요즘 세대들은 빨리 외국에 나가서 직접 서양의 또는 서구의 문물을 미국 가고 또는 유럽 오고 하면서 배울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그 전통적인 요소가 강했던 부분도 실제 경험했죠. 가령 이응로 화백인 경우에 그 서도 서예 이런 기회에 대해서 상당히 했고 그 후에 이제 일본에서 새로운 서양 미술에 접속하게 됐었고 윤희상 선생님은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그 또 가야금 산조랄지 특히 그 통영과 진주에서 어릴 때 그런 그 창을 들었던 그런 추억들이 후에 이제 자기의 음악 생활에 그 뿌리가 됐다는 거 종종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이분들은 우리 세대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 전통 속에서 또 그 후에 일제가 만들어낸 소위 일제 눈으로 만든, 일제 손으로 만든 예술 감각과 예술 취향을 다시 또 뛰어넘어서 서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두 분 다 그 당시에 서울을 떠날 때는 이응로 화백은 그때가 54세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당시로서는 고령의 날씨에 또 이화여대 교수까지 하시던 나름대로 그 사회에 안주하면은 충분히 명예와 명성과 예술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서양 땅에 와서 사롭게 그 예술 생활을 시작했고 윤희상 선생님도 그 당시에 서울 문화상을 1회상을 받고 또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진 그 신의 작곡가로서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령 고려대학 교가 있죠. 거기도 이은상 작곡의 작사의 고대 교가가 윤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제가 어떻든 그 당시에 서울시 문화상을 받고 가장 알려진 작곡가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혈혈단신 파리를 거쳐 독일에 정착하시고 이 두 분 다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기 윤산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그 다름슈타트의 국제 뭐 현대 음악제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죠. 거기에 이제 1957년에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하나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존 케이지 미국의 작곡가 4분 33초라는 음악을 작곡했는데 실은 곡이 아닙니다. 그냥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앞에 4분 33초를 앉아 있어요, 조용히. 그러면 관중들이 언제 음악이 나오나 해서 삐걱대고 기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4분 30초만에 이제 연주가 끝났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음과 음이 아닌 것, 음향과 정적은 항상 그 서로 배제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향과 정적은 항상 연결돼 있고 우리가 음이라는 것도 실은 음이 없는 세계에 또 가능하다는 이런 것도 봤고 두 번째 강연을 들으셨는데 그때 이제 피엘 블레이즈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알레아라는 주사위라는 뜻인데 라틴말로 그러니까 우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아주 엄밀한 하고 세밀하고 기획된 어떤 음의 질서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유스럽게 분방하게 어떤 우연성에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이제 아주 혁명적인 음악 이론을 그때 접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세계 그 반열에 서기 위해서 소위 아방가르드, 전위예술적인 부분을 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통해서 세계를 확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간 것이 결국 동양의 음악 이야기 세계였죠.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풀피리 또는 피리의 세계, 가야금의 세계, 이것이 그분의 이제 어떤 음악의 생명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혹시 그 윤 선생 음악을 잘 안 들어보셨던거나 처음 들어보셨을 생각해서 곡을 하나 잠깐, 원래는 15분 계속되는 곡인데 한 1분 30점 정도 같이 듣죠. 제목이 오보에 곡인데 오보에 제목이 피리입니다. 우리나라에 피리 분다 할 때 피리. 그런데 이 곡은 윤선이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하인츠 홀리가라는 오보의 연주자가 있는데 작곡도 하고 지휘자였죠. 뭐 몇 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부인은 유명한 하프 연주가 있고 우리 그 둘째가 저 어릴 때 실은 오보에 연주를 해서 이 곡을 연주를 하려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가 15분이니까는 좀 길고, 그래서 일정도로 해서, 여기서 이제 윤 선생님이, 우리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붓글씨로 쓰는 것처럼, 서양의 음악은 잣대로 그리는 직선이라면은, 우리는 붓글씨로 쓰는 강약, 어둡고, 두껍고, 약하고, 또, 섬세하고 이런 것이 한 획으로서 다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한 이걸 주요 합톤이라는데 이것이 스스로가 계속 움직이면서 변화하고 이래서 다양한 것이 하나 속에 통합적으로 있다는 이런 동양적인 세계를 음의 세계, 음악 미학의 세계를 그때 이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이제 충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선생님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이제 음의 세계를 발견한 거죠. 그것은 결국 전통적인 힘과 자기 땅에서 들었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음의 세계가 그대로 골동품처럼 남은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서구적인 삶 속에서 음악 세계에서 개발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령 또 이응로 선생님 경우에는 비교적 그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제 서예 서도하고 이런 것에 이제 능했던 분이니까 이제 54세에 파리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붓글씨를 가지고 어떤 예술 영역을 찾을 수는 없었겠죠. 그게 너무 생경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미 이제 20년대부터 30년대 지나면서 유럽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그리는 그림과 아주 추상화 이 두 영역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면서 어떤 그 대상을 그리는 그림이냐 아니면 이게 추상이냐 이런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바로 이 중간에서 글자 그러니까 알파벳들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추상과 구상의 이분법적을 넘어갈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 특히 이제 파울 클레 또는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바우마이스터라고 있어서 빌리 바우마이스터 이 사람은 또 일본에서도 잠깐 있었고 또 특히 그 음향 사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음양 밝고 어둡고 강하고 약한 것이 상호 보완적인 거라는 거 그런 세계에서 소위 일종의 그 암호 문자라 할까 그러니까 대상은 아니지대 어떤 대상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응로 선생님도 이제 그때 그런 접촉한 세계를 하면서 꼭 윤희상 선생님과 하셨던 말씀처럼 그 동양의 전통적인 바로 붓글씨가 그런 세계를 개발하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이응로 선생님하고 파울 클레 그림을 비교해 볼까요? 그 지금 준비됐죠? 저기 예, 여기서 잠깐 보죠. 이응로 화백의 그림과 그 문자 추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윤 선생님, 17년생, 95. 여기에 이제 한자 수묵담체를 쓴 그 감옥에서 그렸던 그 글자 모양의 여러 가지 문양들이 등장하죠. 조금 더 가면은 또 다른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상형 문자가 어떤 그 대상성과 그 비대상성을 넘어가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
구성 컴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파울 클레이의 그 사인 인 옐로우라고, 그러니까 노란색 속에 그 어떤 표지들이라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서 문자 모양으로 저런 이제 그 간단한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다음 그림에서 이 글자를 이제 목숨 숫자를 이렇게 표기화 골라주시.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거의 뭐 아까 그 골라주지만은 그 파울 클레이의 그림과 비슷하죠. 글자 그 모양, 그 한글 이응자도 있고 뭐 디귿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양들이 거기 등장하죠. 그래서 글자가 그 어떤 암호, 상형 문자, 비밀스러운 의미를 던져준다는 그런 이제 영역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표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어떤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후기의 작품들인데, 이제 자외생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인데, 한마디로 이때 됐을 때 이제 그 이응로 화백은 그 화두가 평화였죠. 광주 항쟁을 1982년에 그리신 그림인데 80년에 그 광주를 먼 땅에서 듣고 이때 그 움직이는 군상들을 그린 수묵화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군상들이 그 묵화 속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 초반 무수히 보이는 저 뒤에 또 문양이 또 보이죠? 살짝 그 M자 비슷한 게 잘 분명치 않지만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예, 이제 춤추는 두 남녀가 그 어떤 평화를 꿈꾸고 통일을 꿈꾸는 이런 이제 춤추는 모습들. 이것도 이제 이건 87년 돌아가기 직전에 남긴 그림이죠. 이와 함께 또 윤 선생님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동양의 음악 미역기 어떤 뿌리가 된 자기의 삶의 어린 유년 시절에 어떤 들었던 그 피리 소리, 보았던 그 춤 또는 그 가야금 산조 들었던 곡들이 자기 뿌리를 했지만은 특히 이제 광주를 겪으면서 그 전에도 물론 그러셨지만은 여러 그 곡들을 남기셨죠. 특히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가령 그 나의 땅 나의 조국 그 교선곡이죠. 그 다음에 광주의 영혼이라는 곡.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남긴 그 교선곡 중에 화염 속의 천사.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불태운 그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진원하기 위한 의미에서 쓴 진원곡이었어요. 그런 이런 당시에 그 동양적인 그 아주 조용하고 사력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색적인 이런 작곡가로 알려주신 윤 선생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던지고 현실성을 부각시킨 이런 음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소위 프로그램 뮤직, 프로그램 어떤 의도성을 가진 음악을 작품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선생님은 내가 그 남기는 음악은 어떤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정책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성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예술의 혼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동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눈에 밝히셨죠. 어떻든 그 윤 선생님은 항상
더 많은 인간성, 더 높은 인간성, 동일말은 매우 menschlichkeit, 그것이 스스로 작품의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이상이었다. 또는 목적이라면 목적이었다고 수레했는데, 실은 우리 예술인들이 종종 이제 정치적인 작품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정치적인 작품이 정치적 목적을 남기기 위해서 정치적 작품이 남기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 작품이 아니라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세계에 그것이 한 일환으로서 어떤 예술 세계가 거기에 인입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릭 고다르라는 프랑스 영화 감독이 있죠. 누벨바크 전위 음악 전위 영화의 유명한 감독인데 60년대에 그 남긴 말이 생각이 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작품은 정치적 작품이 아니라 정치로서 행동하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 어떻게 보면 동의어 반복처럼 들리지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다시 말해서 예술이 정치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정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테오돌 호이스라는 독일 초대 대통령이 그분도 상당히 예술에 관심이 있던 분이었는데 남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는 예술을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술은 정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예술이라는 그런 뜻이죠. 나는 이란 말이 두 분의 이용로 화백과 윤상 선생님의 삶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몸은 비록 외국 땅에서 있지만은 모든 것을 거기에 담는 예술혼을 그렇게 불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술은 자율성이 있어야만이 예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토노미. 그러나 나는 여기서 진정성, 어떤 그 솔직 담백하고 사람한테 호소하는 호소력,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이 민족 예술이 통일이라는 맥락으로서 볼 때 그 동시대의 어떤 고민과 고통을 담아내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실은 요즘에 그 남북 관계에서 보면은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북의 예술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스폰서가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수대 예술대 같은 엄청난 예술인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 국가가 이제 그 예술 능력에 따라서 어떤 그 월급도 주고 생활도 이렇게 유지해지는 데 대해서, 다만은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술 시장이 이제 지배하는 세계 아닙니까? 누가 어떤 몇 억씩 주고 어떤 그림을 사고, 또 그것이 종종은 뭐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술 작품이 돈이 되는 세계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종종 이야기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그림 사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든 이 두 세계가 예술을 하나는 시장에 맡기고 하나는 국가가 맡기는데, 그 속에서 예술들이 어떤 자율성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떤 진정성, 예술이 인간한테 호소하고 싶고 인간을 신뢰하고 예술이 인간을 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던져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술의 어떤 특히 이런 분단과
갈등 속에서 오늘을 보내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뭐 꼭 이 예술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질문이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차관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도일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그룹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일 선생님 질문이 있으신데요. 여기 송도일 선생님께서 풍자 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오늘의 도무에와 같은 작가의 만화와 같은 판화를 예술성이 있지 않고 단순 기록화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풍자화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쎄,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뭐 미술 평론가는 아니고 풍자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거리를 두게 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풍자가 이제 오늘날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또 많이 드리고 있는 사실인데, 가령 파리에서 그 테러가 일어나는 여러 배경에는 그 풍자냐 사실이냐, 풍자가 어떤 의도적인 정치성을 떠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서 하는 도발적인 그래서 이해돼 가지고 풍자가 어떤 엄청난 정치성 폭발력을 지녔다는 것도 현재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내가 선무 작가의 그림을 볼 때 이미 사회주의적인 사실주의 그런 배경은 있지만은 그 속에 무언가 조그마한 이제 거리를 두고 조금은 희화할까요? 이런 그런 요소가 보이거든요. 그러나 아마 북에서 그런 작품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남에서도 그것을 순전히 풍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북의 선전화를 그대로 여기서 복사해서 뿌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그 차이랄까, 풍자냐, 오히려 그것이 북의 예술 그대로 그 붉은색의 선전화가 남쪽에 그대로 또 전달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사실적으로 오해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모하메드를 그렇게 그렸을 때 그것이 풍자로서 그랬는데, 그것이 받아들인 측은 그것은 사실로서 해서 모욕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전달성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사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선전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될 프로파간다는, 그러니까 당에도 선전 정치, 선전부, 선동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생산활동을 선동해서 하는 그림,
또는 뭐 음악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남쪽에서는 이제 곧장 그것은 그 예술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실 시스템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러시아에서도 저기 10월 혁명 이후에 소위 그 새로운 세계를 지향해서 새로운 미학의 세계를 지금 사회주의 미학을 치기 위해서 가령 말레비치나 그 타트리니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그 아방가르적인 전예술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그 레닌이 벌써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우리는 아직 그 부르주아 그 예술 세계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것보다 너무 앞선 잘못된 예술이다. 너무 액션니스트라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북도 그 사회주의 내용을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내용을 조선 예술의 형식에 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선전화나 선동화 또는 가령 뭐 오페라 가극이라고 하죠. 혁명 가극들 또는 집단 체조 뭐 여러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남쪽에서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순전 정치적인 도구로서 보이고 또 다른 세계에서도 그렇게 아마 보는 케이스 있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민을 그 생활 속에서 예술이 정착하는 형태로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술 미적 체험이랄지 미학 세계가 어떤 것이 유일하고 어떤 것이 그런 우애라든지 좋다 나쁘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폐 같지 않은가. 가령 뭐 아프리카의 그 프리미티브한 그런 그림도 현대에 와서는 엄청난 그 예술의 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깊이 명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병호님께서 그럼 선무 작가님의 작품이나 활동, 삶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좀 부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글쎄 나는 그 작품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처음에 내가 그 작품을 대했을 때 벨린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미넨에서 봤는데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작품이. 다시 말해서 처음 작품은 아마 남쪽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그 주제가 아무래도 그 거리 북의 그 있던 선전화 사실주의적인 그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남쪽이 유일한 어떤 평가 기준이 되는 데서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나 미넨에서 볼 때는 그것서부터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좀 자유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앞으로 아마 분명히 자기의 그 미적 예술적인 세계가 그런 갈등 속에서 다른 형태를 띄울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가령 항상 작가가 어떤 전통이나 또는 자기 과거가 그냥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항상 현실 속에서 그것이 재해석되고 그런 거죠. 가령 윤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풀피리 소리랄지 또는 그 가야금 이것이 그대로 100% 현대화돼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건 아니고 항상 그것도 자기 예술 속에서 다른 형식으로 다시 재현되고 또 개발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령 윤 선생님은 원래는 첼리스트 아니었어요. 그 첼로 주자였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피아노 음악은 몇 가지 작곡을 하셨지만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역시 피아노는 그 건반이 때리는 화음이 내지만은 음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절이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음은 그렇게 그 단절이 아니라 사라질 듯 하다가 다시 나타나고 사라질 듯 하다가 먼 구름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흐르는 구름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나타나고 그러나 영원히 똑같은 상태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기의 그 예술 철학이랄까
그 사람도 변하고 예술도 변하고 항상 그러나 그 큰 흐름 속에서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그것은 남아있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선무 작가 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실은 이제 이번 화이트 블럭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전시장에 가보시면 그동안에 18년 동안의 모든 그 과정들을 한꺼번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은정님께서 그 북한의 건축 문화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 문화에서 전통을 좀 유지해 나가려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는 통찰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고 질문해 주셨네요. 그래요. 저기 우리가 이제 평양 그 시가를 보면은 여기서는 당시에 이제 그렇죠. 70년대 이후부터 소위 그 포스트 모던 건축 언어라는, 다시 말하자면 다양성, 옛날에는 기능적인 건축 불임이 없었잖아요. 다 사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각 방마다 다 똑같은 모양이고, 그러니까 1층 건물 구조를 그대로 그대 10번 하면은 10층 건물이 되는 그런 그래서 기능성이 중요했는데, 결국은 이제 기능성이 뭐 여러 가지 보면 건축 경비도 절감하지만은 그 지금 최근에 서울 거리에 새로 썼던 건물은 최근에 뭐 조금 비디오로 봐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다양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 들어서는 아파트 건물 보면은 숲이 탁탁 막히는데 북은 그런 의미에서부터 그 도로, 넓은 도로에다가 거의 뭐 같은 형태의 건물 모습이 안 보이죠. 다양하게 보이죠. 유리창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이런 것이 비교적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평양이 중심이고 다른 지방은 내가 잘 모르죠. 어떻든 다양한 형식으로 건축 양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중국을 가봤을 때 중국보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도시 건설과 도시 계획 또는 건축 계획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자본이 들어갈 때는 역시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든 빨리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기능적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 아니 뭐야 부동산 시장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그 국가적인 사업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시장이 그걸 해줄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북은 뭐 국가계획경제사학에서 건축도 도시계획도 진행되는 측면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계신 이현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이용로 화백 이제 작품과 클레 작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네, 그 클레 작품이 이제 먼저이고 이용로 작가가 나중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찰 클레는 이제 원제 사람이고 뭐 시기적으로는 나이는 비슷해도 역시 본적이 프랑스 아닙니까? 이제 구라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작가 중에서 뭐 앙리 미쇼 같은 사람들도 있고 흑백을 사용해서 묵화현 같은, 또는 이제 빌리 바우마이스터 아까도 이야기했죠. 일본에서부터 성과 또 음향, 또 재미있는 것은 존 케이지, 아까 음악 얘기죠. 존 케이지가 제일 심취한 것이 역시 불교적인 선의 세계였죠.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항상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여유를 가지고 어떤 미적 세계를 창문하는, 그러니까 경계를 재미있는 것은 이제 케이지가 그런 경계를 넘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만이 미적 세계고 저것은 그림이 아니고 이것은 그림이고 저것은 음악이고 이것은 음악, 그것에 대해서 그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유명한 그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 그 케이지가 일본의 선에 심취했던 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대 세계에서 어떤 동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뿌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윤 선생님 음악이
서양에서 또 이응로 화백의 그림이 서양에서 나름대로 영역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지구화라는 아까도 얘기했 지구화는 역시 어떻게 보면은 구미화 미국과 유럽 중심의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지역에 같은 의미가 결국은 지구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역적인 지구화를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지역도 지구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그 맥도날드가 예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 미적 미각을 살리면서 5만 군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미각을 가령 뭐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다시는 닭고기를 한다든지 ham버거를 먹을 때 뭐 이래저래한 우리나라에도 김치버거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 미각을 살렸을 때문에 자본이 세계화를 할 수 있고 금융의 세계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적인데 결국은 지금 후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양의 서구화는 동양의 서양화는 상대적으로 서양의 동양화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근대화라는 엄청난 그 다이나믹을 가진 서구가 쉽게 동양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동양은 거꾸로 서양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콧대 높은 소리 같은데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령 칸트 철학, 해결 철학을 할 때 그걸 뭐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렇게 다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은 불가능하고 내 눈으로 내 머리로서 어떻게 니체나 칸트나 해결을 해석하는 수밖에 없지.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세계인데 물론 그 전의 세계, 근대화 이전의 세계는 또 다르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서구의 뭐 서세 동점이랄까 그게 뭐 근대화 작업인데 그 근대화 나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근대화되면서 서구의 그 어떤 문물 미적 세계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미술대학을 창건하고 음악 학교를 만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결국은 뭐 도제식으로 선생이 한두 사람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제도화된 어떤 그런 것이 참 드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막 기술 분야에서 가는 우리 집에도 뭐 LG 텔레비전도 있고 뭐 해서 삼성 핸드폰 뭐 이래저래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양의 동양화는 상당히 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온라인 강연에 벨린에 계신 최영수 선생님, 뭐 한민족 유럽연대 최영수 선생님 그리고 제도상국 여성모임의 안차도 선생님, 한정로 선생님 등등 들어와 계시는데 박정선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그 이번에 독일 벨린의 소녀상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는데 벨린 소녀상 전설을 위해서 이제 요한나 분이 질문해 주셨네요. 정치성보다 예술연대, 국제인권연대를 더 강조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 가능한 공공미술 작품으로 소녀상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글쎄, 그 소녀상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일본하고 갈등 문제가 이제 국제화되면서 일본은 일본을 겨냥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뭐 성차별이랄지 여성의 성착취 문제, 전쟁 중에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야기한다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 예술 작품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치적 작품이나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측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일본을 지목하고 뭐 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뭐 외교적으로 이미 다 해결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정치가 예술이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술이 말하는 정치지 정치가 말하는 예술은 아니라고 이런 입장이 됐을 때 결국은 아까 말하는 지구적인 공감대 속에서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까지도 지속되는 어떤
성차별과 성학대 또는 그 밖에 이래 전쟁,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부터 드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의 예술화가 아니라 예술의, 아니 거꾸로 되면 예술의 정치화가 아니라 정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술이 지금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테오도르 호이스의 독일 정치인이 말씀했던 그 부분. 그렇지. 예술은 정치를 대신해 줄 수 있으나 정치는 예술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걸 이제 하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최시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써주셨던 그 검찰 개혁 관련 컬럼을 이제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었다고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민주화 이후의 세대로 이번 정부의 그 민주화 세대의 한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네. 뭐 한마디로 뭐 안타깝다고 하는 말뿐이 못하겠어요. 물론 이제 실은 이제 그 검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저 그런 조직 체계가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독일도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프랑스 제도를 받았지만은 어떤 제도 후딜러 때 오면은 완전히 또 다른 구조로 바꿔지고 그랬지만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아마 일제 시대부터 여러 가지 그 전통의 그 독재를 거치면서 어떤 엄청난 그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뭐 조직이라고 생각이 안 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검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하는, 아마 대통령도 자유스럽지 못할 거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이 된 거예요. 옛날에 뭐 고구려 검찰관 같은 거 보면은 가짜 검찰이 얼마나 또 뭐 풍자화했지만은 막강한 짜르 시제에 그 러시아에서도 했지만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야. 엄청난 이제 집단 권력이 그거는 그것을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밖에서 해야 되느냐. 밖에서 할 힘이 지금 처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렇게 하다가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런 상당히 뭐 예상치 못한 사태로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걸 물론 검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언론이 또 그렇게 하고 언론 재벌 뭐 할 것 없이 해서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세력을 계속 커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전 국민적으로도 나는 그것이 지금 팽팽하지 않는가 같아요. 뭐 계획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계획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들이 검찰을 가지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것 같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순전히 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거대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용두사미가 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상당히 그 좀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뭐 거의 혁명적인 거, 스스로를 모든 거 걸고 대통령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검찰하고 법무장관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지금까지 그 있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뭐 쾌도 난마식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놔둬가지고야 그 과거나 똑같은 사태의 반복이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박윤만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예술은 국가에 맡기거나 시장에 맡기거나보다
예술이 인간성을 추구하고 그 인간성을 풍요롭게 한다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술이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인간성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글쎄, 우리가 뭐 예술이 인간성을 높게 한다는 윤 선생님 항상 말씀하신 중에 하나인데, 평화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심미적인 체험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지적인 능력과 또는 도덕적인 이런 세계가 좀 다르죠. 예술은 역시 미적 체험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다른 거하고.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좋은 것은 선하고, 선한 것은 아름답고, 이게 소위 진선미, 이런 그 가치 체계가 있죠. 한쪽에서는 악하고, 악한 것은 추하고, 추한 것은 진실치 못하달까, 뭐 이런 세계가 미적인 세계에서는 상당히 그게 돼요. 가령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막스 베버도 한 이야기지만은 창녀의 아름다움 같은 거 있잖아요. 도덕적으로는 하지만 실제 또 아름다움, 이런,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불결하다, 또는 창녀의 아름다움, 이것이 아까 말한 진선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오히려 미는 그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순간적인 그 어떤 그 충격을 주는 그런 감각이 아닌가.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자연의 아름다움 보면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순화되잖아요. 그 망망대해를 본다든지 엄청난 알프스 산에 설 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거. 장엄한 그 세계 앞에 섰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음악을 들어서 감성이 순화되고, 그럼 우리가 그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윤 선생님 아까 피리도 들었죠. 그럴 때 어떤 옛날에 그 어떤 추억들이 또 살아나서 자기를 순화하는 그것처럼 역시 그 아름답고 또 평화스러운 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이라는 쇼크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역시 우리가 어떤 좋은 작품 대할 때 그 받는 인상, 흡사해서 자연을 봤을 때 자연미에서 느끼는 그런 엄청난 대양 앞에 설 때 인간의 고독과 그다음에 자기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 거대한 장엄한 아프리카 산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이렇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예술미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떤 좋은 그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아요. 또는 의미를 전달받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충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순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예술 작품이 우리가 음악회를 가고 또는 전시회를 가서 받은 그런 세계가 인간을 순화시키고 평화와 동시에 어떤 인간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 미적인 그 충격성이랄까, 그 세계가 다르다는 거.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문당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서양과 동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 등과 같이 상용적인 언어 용법의 이제 구조에 붙잡힌 언어는 언제나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의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글쎄, 그것은 이제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죠. 동도서기, 동양은 정신이 있고 서양은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동양의 우리 영어 정신은 막 고상하고 아주 고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양 기술만 조금 이렇게 접합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멋들어진 나라를 만든, 그것이 일본의 30년대 그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뭐 독일에서도 뭐 그런 흐름이 있어. 볼셰비즘 30년대. 예를 들면은 이제 서구의 몰락을 쓴 누구야 저기 철학자 갑자기 어떻든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고, 따라서 기술만 접합이 되면은 삶이 풍요하고,
물론 그런 희망은 누구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래서 그 도기 합일의 세계라고 또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간 세계. 기본적으로 동도서기는 보수적이죠. 자기를 지키려 하니까 보수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그냥 외부에서 조금 그 분장만 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도기 합일, 도와 기가 합일될 때는 정신과 스스로가 새롭게 날 수 있다는 거죠. 도와 기가. 도는 이제 정신이라면 기는 어떤 그것을 현실화하는 물질이랄지 또는 이렇게 하나가 형식이랄 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세계의 경지를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뭐 신선이나 할 수 있다지만 거기에 가깝게 노력했던 분들 중에 그래서 나는 두 그 분의 저기 예술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양이라는 거기에 그것에 집착해서 골동품처럼 그걸 그냥 싸집고 앉아가지고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거기다 덧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용락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 도기와 합일이 돼서 그것은 동양이자 서양이고 서양이자 동양인 그런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수 있었다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겠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병호님께서 하버마스 교수님께서 어떠셨는지 여쭤보시네요. 선생님께서 하버마스 교수님 그래,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어떻든 지금 91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300장에 걸친 종교 철학에 대한 디 안드레 사이드의 필로소피 철학의 다른 쪽이라 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철학의 뭐 서자 취급받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아마 그분이 아마 나이도 들고 하니까 종교 문제들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뭐 옛날에 라칭거 지금 요한 24세인가요? 라칭거 주교하고 대담도 있어서 결국은 종교와 그 철학 또는 암과 믿음에 대해서 그 두 세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한쪽에서 폭력적으로 이렇게 억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지식의 세계, 암의 세계가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또는 그것이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는 라칭거 주교의 그 입장하고 이제 묘한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암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어떤 상호 보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쨌든 하버마스 교수는 현대 지성사에서 독일 말로 하면 데어 필로소프 그러니까 고유명사 철학자가 됐으니까 그 엄청난 지적인 그 탐구와 그러면서 겸손성 그러면서 항상 그 대화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이런 이 당대의 가장 영향 있게 지적인 세계를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한 사람의 철학자가 모든 문제는 다 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종교, 정치, 그밖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계속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런 분을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모셨다는 것. 정말 한 5년 동안 그분 밑에서 학위 논문 쓸 때 그때 그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지금도 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예술의 전통, 진정성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으셨는지요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글쎄, 우리가 진정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예술이 이제
그 정치성이 항상 문제되잖아요. 정치 수단 도구가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그 폄하됐다는 이런 인상을 받는데 정치가 무슨 예술에 뭐 종속되느냐 또는 거꾸로 아니 예술이 정치에 종속되느냐 이런 데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이 일반적인 정서죠. 그러나 예술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심으로 인간적인 삶과 인간 세계를 호소할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났을 때 작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순간에 자기 작업을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이 돼요. 실은 이제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작품이 그 관객이나 대중에 전달할 때 그것을 아까 말한 어떤 미적 체험을 새롭게 전달했다면 그것이 평화와 진정성이 연결되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가끔 보고 나는 솔직히 그런 것이 느껴져요. 가령 우리가 그 영화 음악 중에서도 어떤 것은 진짜 좋은 상당히 감흥을 얻는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베토벤의 250주년 기념 아닙니까 탄생. 그럼 계속 베토벤 음악들이 나오는데 어떻든 가령 짧은 곡이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베토벤 소나타의 그럴 때는 정말 감흥을 이렇게 느끼면서 가령 얼마 전에는 이제 보름달이 했는데 우연히 발코니에 나갔는데 보름달이 있는데 음악이 이제 베토벤의 문라이트 소나타 몬샤인 소나타 월광곡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 먼 땅에 나와서 막 길어나 떨어져.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음악이나 지금 여기 포르투갈 해변가에 있을 때 음악이나 그래도 그 옛날을 회상하게 하면서 자기 순화할 수 있는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결국 음악이 전달하는 진정성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은 뭐 여러 종류로 나타나니까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민족시각문화교류협회라고 이제 네. 남북 이제 문화교류에 대해서 이제 를 위해서 협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쪽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측의 미술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제안이 있으신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글쎄, 이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제 80년대 민족예술이 있었죠. 그런 운동이 지금도 뭐 지속되고 있을 수 있지만은 당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물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통제도 받고 전시회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만큼 이제 그런 분야가 있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아까도 이제 남쪽은 어떤 글로벌라이즈된 지구화된 그런 미적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민중예술이 당시에 이야기됐던 그런 정도의 어떤 영향력 또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북과 남이 만나서 그냥 학자들이 만났을 때도 그 언어의 소통이 상당히 힘들어요. 같은 특히 민족 문제를 가지고 철학자들이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음악 세계나 저 음악 세계에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 생각이 해요. 가령 윤 선생님이 그 남북 평화음악제 했을 때 가야금하고 가야금산조 창 평양에서 공연했잖아요. 그래서 사라졌을 것 같은 그 음악 세계죠. 북에서는 좀 그런 창이나 또는 가야금 이런 소리 그 옛날 가야금이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공유금이라 해서 사대씩 개발한 악기니까 그래도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즐거워하는 관중들 음악이 나왔을 때 흥이 겨워서 하는 거. 근데 그런데 이제
미술의 세계는 어떤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미술의 세계가 더 힘들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비교적 이북의 그 미술 세계는 단조하죠. 그래가지고 뭐 아까 말한 그림의 세계만은 아니고 가령 거기에도 놀라운 것은 내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그저 금강산 그림 같은 것은 내가 이야기하죠. 북경에서 이거 저기 뭡니까 그 상자에 이제 담았는데 북경에 있는 그저 갤러리스트가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사겠다고 그러더만. 그 사람들 볼 때, 아, 이것은 자기들 그림하고 다르다는 산수하지만은 그 색깔만 하면, 뭐 돈은 그렇게 많이 주고 만수대에 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집에 그 수혜 작품이 있는데, 김주석이 그때 선물한 작품인데, 그건 거의 그림일 정도로의 정교한 그 작품인데 이런 거 볼 때 또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탐이 나는 작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들 그 화가들도 하면서 그 다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세계에서 성장하고 미적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앞으로 통일되고 또는 통일이 안 되더라도 긴장이 완화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은 그 상이한 미적 지샘 우리가 실제로 뭐 아프리카 작품들도 상경해도 우리가 집에도 사다 놓고 걸어놓고 하는데 충분히 그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서 한 5분 정도 더 진행을 하고 나머지 질문은 아무래도 다음 기회에 또 미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 질문해 주시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을 그 선무 작가가 그래서 이어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선무 작가도 지금 이제 경계인의 위치에서 미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남쪽의 미술가라도 미술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은 네네네. 누가 질문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습니다 네. 글쎄, 네. 그 저기 그 북의 어떤 선조나 선동화가 이제 그 플라카트 말레라이 그것이 남쪽에 오면서 그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그 자기 자신의 거리감을 띠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그 거리감을 띠면은 냉소가 되잖아요. 냉소. 자기를 닮지 않는 그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는 자기 역사에 자기의 저기 걸어온 과거의 어떤 그림의 기술이랄지 그것을 완전히 떨어지는 냉소하고 자기를 닮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적어도 이제 아카데믹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작가가 또 외국에서도 또 그림도 전시해 보고 하면서 그 새로운 세계하고 스스로 자주 만나게 되면서 그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남쪽에서도 자기 비슷한 또 생각을 가진 작가들도 있어요. 스타일이 비슷한 작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 문제는 내가 아까 저기 평론가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든 그 남북이 예술이 그 만날 수 있는 장은 있고 그것이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접촉면이 크면 클수록 점차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실은 이제 나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북의 화가 작품들을 남쪽에서도 고가로 뭐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그 남쪽에 그 가령 이응로 화백 같은 분들은
이제 북에 그 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을 방문했고, 그러면 그 세대는 또 아까도 얘기했죠. 분단 이전의 세대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더구나 남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화가나 음악가들이 서로 접촉함으로써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뿌리를 통해서 자기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북도 뭐 그저 뭐 혁명적인 뭐 그림이나 그 가곡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뭐 저 바르샤 페스티벌에서 그 젊은 그 음악 피아니스트 여자가 상당히 좋은 실력을 발휘했고, 모스크바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물론 남쪽처럼 막 요즘 그 독일의 음대는 한국 유학생으로 꽉차있던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질이 있으면은 외국에서 트레이닝 받고 그런 이제 세계니까 그저 문 닫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이제 그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그런 그 서로 상호 접촉면, 이해면이 커지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계속 아까 저희 노예 선생님께서 강연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그 예술은 정치를 대신할 수 있다. 정치는 예술을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술은 정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을, 정치보다 좀 포괄적으로 존재를 드러낸다는 말로 이해도 되는지라고 그렇죠. 말씀.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그 예술이 주는 그 특이한 성격, 그 뭡니까? 그 순간의 충격을 통해서 사람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강력하죠.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하죠. 그러나 그 가령 돈이나 또는 정치나 이것처럼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순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접촉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강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그 예술가 중에서 그 정치 활동을 실제 많이 한 바그너 같은, 바그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바그너 음악을 들으면 그 독일의 원시림에서 나오는 그 신화적인 그 요소와 동시에 그가 이제 정치의 활동에 했다가 스위스로 망명을 해야 됐고, 이러한 것 통해서 정치가가 자기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자기 표출도 하고 정치적인 활동도 심지어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세계보다는 역시 음악 또는 미술을 통해서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충격적이고 넓은 정치성을 사회의 평화와 인간성의 고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저희 질문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하나, 이 선생님께서 아마 너무 오랜만에 선생님 뵌 분도 많고, 네. 또 선생님 안부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께서 이제 경향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하시는데, 현재 이제 집필하고 있는 어떤 책이나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그래요. 지금 거의 지금 그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집필 중인데 계속 쓰다 보니까 양도가 많아지고 독일 말로 쓰는 작업이 있어요. 독일어 책. 브루클리니엔 데 모데르네. 그러니까 현대성의 그 접착점이나 우리가 그 암석을 보면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현대성이 굴절 과정을 겪네요. 동양에서 굴절 내고 시대적으로도 굴절 되고 하나의 현대성이 없다는 것. 그 과정이 내 몸속에 담아. 나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 땅에 와서 분단됐고 전쟁 어릴 때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학생 때 이제 데모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빨리 유학이 나와서 또 여기 지적 세계에 접촉하고 그러면서 국내 유신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남북 분단 상황을 또 경험하면서 실제 남북을 그냥 북은 남쪽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베이징에서 또 평양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남북학술회의를 이렇게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다시 돌아와서 50년 이상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1년 전에 이제 포르투갈 한반도에서 가장 먼 유라시아 그쪽에 그 정점에 지금 와서 이렇게 저기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그 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자꾸 이제 가령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챕터가 또 있어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다 보니 양만 많아지는데, 제가 어쨌든 그 작업이 뭐 금방 안에 끝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간혹 시간에 따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쓰는 경향신문 칼럼, 그것이 이제 지금 주된 작업이죠. 그래서 아침에 산보하고 돌아와서 글 쓰고 또 산보하고 글 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는 그 저기 유럽에서 가장 그 햇살이 오랫동안 비치는 땅이기 때문에 1년에 300일 이상이 해가 나고, 그다음에 아주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아스마에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제 생선 회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데까지 글 쓰고 그러고 지내죠. 다행히 다행이라 조금 좋지 않은 것은 여기가 이제 실은 스페인하고 가까워요. 1시간 반이면 스페인 국경이 자동차로. 그래서 원래 여기 올 때는 좀 안달루시아 지방, 그러니까 세빌리아니 여러 좋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역사도 보고 문화도 보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 포르투갈이 최초의 그 글로벌 제국 아니었어요.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스페인에 몰려서 멸망하고 지금은 조그맣게 줄어들어가지고 인구 1,000만에, 그는 한국 땅보다 한 10배나 큰 땅에 인구 1,000만이니까 뭐 사람으로 북적대는 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상당히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 정서 비슷할까 좀 조용해요. 일단은 그렇게 막 이렇게 나서서 하지 않고, 또 정서적으로 한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 많다. 여기에 노래 중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 창 비슷한 있는데 굉장히 서글픈 멜랑콜리가 섞여 있는 노래인데 파두라고 하는데, 파두. 그걸 들으면은 뭐 거의 뭐 한국 땅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기 언제 뭐 시간이 되고 이제 뭐 여기 꿈쩍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이제 서로 이제 얼굴 볼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강수도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네. 이런 주제 조건에서 남북 통일 내지 상호 접근을 이뤄나가기 위한 조건이나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네. 지금 뭐 남북 관계가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관계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태도가 항상 내가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문제인데, 북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타자를 이해한다고 할 때, 가령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타자를 이렇게 스스로가 재단해서 자기 스스로가 재단하다 보니까 그 접촉면을 스스로 제한하고 커뮤니케이션 할까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실은 이제 내가 이제 멀리 있지만은 떨어졌지만 한국 뉴스를 요즘에 여기도 이제 텔레비전도 인터넷 텔레비전 다 볼 수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한국 뉴스 KBS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은 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이해랄까, 우리가 이러니까 이럴 거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우선
사건이 벌어지면 이것이 확대 해석되고 그것이 또 이제 재생산돼 가지고 뭐 언론 해가지고 이것은 조금만 여유도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간다는 거, 그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언론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나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난번에 세상에서 뭐 그런 사건, 총격 사건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화장시켰다나 뭐 이런 식의 좀 표현을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끔찍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확인도 안 되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남북관계에 하나의 도움도 안 되는, 그것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국내의 상황도 한 역할을 하고 국내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을 북에다가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북이 이렇게 잘 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겠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또 북이 현재 처한 요소, 지금 앞으로 이제 대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면 새로운 이제 판을 또 짜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오히려 그 여론 특히 형성에 좀 적어도 이제 트럼프 때 못했던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새롭게 국내 상황을 만들어주는 이런 언론과 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해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보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선생님을 뵙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조만간 저희 코로나도 지나고 오프라인으로 선생님이 직접 강연을 들을 수 있거나 선생님들도 안부도 묻고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시간이 꼭 오기를 저희는 희망하고요. 이 저희 행사를 위해서 저희 주최로 이렇게 많은 힘을 쏘아주신 이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실은 이 전시와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포럼리, 리포그, 그리고 민족시각문화교류협회, 그리고 네오루 모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의료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같이 저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안녕과 건강의 인사를 드리고 저희 이 온라인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음성을 다 껐는데 저희 마지막에 음성을 켜시고 박수를 함께 다 치면서 저희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송재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